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동산 이슈 브리핑의 히어로 우리 이진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 빨리 이제 가네요. 3월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 이제 대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이슈들이 조금씩 이제 디테일해지기 시작했어요. 정책과 좀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한 1, 2월 달에는 대부분 다 전년도 통계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전년의 시장이 어땠기 때문에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통계들과 또 앞으로 올해 어떻게 풀릴 것이다, 어떻게 풀리느냐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번 주 기사에서도 통계량을 좀 활용한 것들과 또 올해 한 해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한 예측적인 어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3월을 앞두고 있는 2월 마지막 주의 이슈 브리핑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꽝 대신 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 역대 최고라고 돼 있는데 네. 자,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게 네. 소위 그 상가 같은 건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익률이 좋은가요? 지금 일단 주거용으로 뭐 한 2, 3년을 계속 잘 투자해오고 많이 오르고 주거가 중심이 됐었는데 어쨌든 상업용이 눈에 띄었다는 얘기는 상업용이 좋아서였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용이 좀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대체 상품 쪽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본다. 우리가 이제 주거용, 상업용을 크게 나눌 때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상업용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이 나누게 되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상가 얘기지만 사실 업무용으로 가는 오피스라든가 또는 오피스텔에서 또 업무로 쓰는 경우들 근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가 막 또 빌딩도 속해 있거든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은 대세적인 주거용 부동산보단 뒤처져 있었지만 상업용 부동산이 올라갔다라기보다 주거용 부동산을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받고 거래량이 좀 늘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좀 비교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택 시장이 아닌 이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이유가 네. 아무래도 그 규제 때문이겠죠. 그렇죠. 네. 대출 규제 같은 게 아무래도 좀 더 낫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은 사업자를 내야 된다는 기준이 있겠죠. 우리가 주거용 대출하시다 보면 주거용은 굳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필요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담보 대출 기준으로 간다면 이 상업용은 실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를 내야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는 개념에서는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이런 일반 서민들보다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매출이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매출 대비했을 때 대출을 어느 정도 끌어주느냐 이런 사업자 대출 개념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거용보다는 훨씬 더 대출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이 사업자는 사실은 고용 창출도 분명히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규제할 때 실제 상업용을 규제하는 정도까지 간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주거가 주로 가다 보니까 주거를 규제했는데 사실 상업용은 거기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규제를 안 했다가 이제 그 빈틈을 주거용을 하시던 분들이 세금에 대한 부분의 압박들, 대출 규제 또는 뭐 취득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주택 수에 걸리는 문제들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서 좀 떨어져 나온 어떻게 보면 빈틈이라고 하는 또는 반사이익적이라고 하는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상업용 부동산이 금액이 그렇게 작진 않거든요. 또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다. 유동성이 있다고 하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주거보다는 상업용 쪽으로 가는 게 어떤 그 투자 패턴에서 좀 이렇게 방향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최근에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거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 코로나 오미크론 시대가 네. 벌써 2년이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움에 좀 처해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상가가 어렵다고 하는 것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임차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경기 자체가 좀 어려운 건데 실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쪽이 더 강하다 보니까 임대인은 아무리 어려워도 월세가 2년 동안 고정돼 있잖아요. 경기가 어려워도 월세는 빠지지 않고 낮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상가가 어렵다고 해도 자기들이 받는 임대료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임차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임대료를 꼬박꼬박 더 잘 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장과 임대료의 어떤 진폭 문제는 좀 늦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상업용 시장에서 좀 버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경기의 민감도를 봤을 때 주거용은 정책으로 풀어줘야 되지만
상가는 경제 활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조금 더 규제보다 일찍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배달 음식점이 또 잘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업종이 바뀌면서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게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상업용 부동산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임대인이 간파해서 경기가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주거용이 회복되는 시간보단 상가가 회복되는 시간이 좀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손쉽게 옮겨갈 수 있는 역할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상가의 어떤 이게 변동성이 빠르게 온다는 정점에서 임대인들은 좀 날카롭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 상업용 부동산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되겠네요. 그죠? 네,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평당 분양가 1,417만 원, 1년 전보다 9.06%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같이 거래가 없는 보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소폭이지만 분양 가격은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네. 자, 이게 이제 측면을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일단 하나 먼저 짚어드릴 것들은 지금 나오는 게 전국 분양가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분양가가 나오고 서울 분양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분양 가격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보는 게 아파트 분양가가 있고 주택 분양가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라고 콕 찍어서 나왔을 때는 전국 단위의 통계에서는 높은 것과 낮은 것의 평균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평균치가 평당 분양가에서 1,417만 원이다라는 건 전국 기준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올라가겠죠. 수도권은 더 비쌀 것이고 서울은 더 비쌀 것이고 강남 3구만 따진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별로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될 이유는 어디가 기준이고 어느 기준 밑으로 가더 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가가 전국이 1,417만 원인데 내가 주변에 있는 분양가가 특히나 이런 것들은 지방일 경우에 지방에서의 아파트 분양가가 전국 평당보다 낮다면 굉장히 싸게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전국보다 높고 수도권보다 낮아야 되는데 수도권 분양가보다 더 높아진다면 고분양가의 위험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자,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아파트의 신축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신축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자재를 조달하고 인건비가 들어가 하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도 분양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경기가 꺾어진 거와는 다르게 만드는 물건 자체의 조달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물가 상승률만큼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진다 오른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근본적인 평당 분양가는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비교해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 정부의 입장을 보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뭐 내리막길이다라고 네. 하고는 있는데 자, 분양 가격은 계속 저렇게 소폭이지만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건 앞으로도 집값은 장기 우상향이라는 그 얘기의 어떤 역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기 우상향이라고 보는 것들은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경기 성장률, 그러니까 GDP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택 경기는 같이 올라간다고 보는 게 정확히 맞거든요. 그 포인트가 크든 작든 간에 상향이 경기가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 원자재 값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모든 값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예를 들어 3만 달러 때 4만 달러 때에 주택 가격이 다른 이유들은 점진적이지만 상승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어느 한 시점에서 지금의 정부가 5년 동안의 정부를 유지하는 그 시점에서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을 낮춘다든가 또 급격히 떨어지는 부분을 방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보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짧게 지금 정부 안에서 보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너무 올라갔다 또는 낮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사실은 길게 보신다면 그 사이에서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재료가 되는 땅의 가격이죠. 공시지가가 오르는 부분들, 건물 자체의 자재값이 오르는 부분들, 건물을 공사하는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계산한다면 사실 분양가를 떨어뜨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다만 이 분양가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물건을 지어서 파는 제조업자들도 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마진이 너무 높다 보면 이 부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의 분양가들이 마진을 많이 남기는 수준의 분양가냐 아니면 마진은 비슷한데 실제 전체 원자재 자체가 오르냐 요거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집값이 급증할 때는 건설사들의 마진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고 나면 시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가죠.
근데 경기가 하향을 그릴 때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값이 높아서 사실 단가 차이가 올라간다고 해도 시공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럴 때는 나중에 좋은 시즌이 오면 그게 소비자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을 산다 안 산다 할 때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오를 때 적절한 가격으로 산다면 경기가 풀렸을 때 그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자재가 오르는 것 때문이냐 아니면 건설사들이 마진을 이미 많이 붙여서 시즌이 좋으니까 많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구별도 좀 하시는 게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보합 상태가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조금 더 현명한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뭐 정부에서 정책도 조금 이제 조정해 주려고 하는 판이고 지금 또 경기 변동도 있고 전체적으로 경쟁이 꺼지긴 하지만 장기적인 상승들이 나오는 패턴이라면 오히려 인플레이션 있는 원자재가 이렇게 있을 때 집들이 좀 좋아지는 텀에 자기가 여력이 된다면 이런 시기에 아마 들어가서 집을 갖고 있는 게 향후에 경기가 좀 풀렸을 때 상승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 지금 전문가들도 집값이 좀 오를 것이다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승폭이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폭락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분양가가 오르는 것들이 과거에 큰 폭으로 분양가가 올랐다는 것보다 조금 더 양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은 물건이면 지금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겠죠. 네,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누르니 지식산업센터로 불장이 낳은 불장 이렇게 네. 또 돼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흔히 줄여서 그 지산이라고 지산이죠, 알고 있는데 자 이것 또한 그 오피스텔을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또 풍선 효과가 여기도 또 나타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어떤 점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주거를 투자하다가 주거의 대체 상품적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보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주거로 쓸 때는 주거로 보고 주거로 안 쓸 때는 상업용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박쥐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변동성이 많을 때는 오피스텔 투자하는 게 더 좋은데 최근에 이 오피스텔을 주거 형태로 대체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피스텔도 주거로 보고 규제하는 게 좀 세졌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사적으로 다른 데를 좀 찾아보게 되는데 가장 먼저 걸리는 게 개수. 몇 개를 갖고 있어도 개수에 제한이 없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주거가 아닌 비주거로 가게 되는데 비주거 중에서도 사실 매번 수익이 잘 나오는 것들을 찾기 마련인데 그럴 때 정부 정책과 잘 맞물리는 것들 중에서 바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좀 밀어주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는 다 막혀도 지사는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책 자금으로 대출해 준 경우가 좀 많고 또 물건을 몇 개 갖고 있더라도 갖고 있을 때 나오는 보유세문에서 재산세라든가 이런 취득세 부분이 지금 주거는 막 중과가 돼서 8%까지 내는데 여기는 감면이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보유하기도 좋고 취득하기도 좋으면서 또 오피스다 보니까 법인 상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 생각보다 짭짤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산으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오피스텔이 네. 어떻게 보면 주택으로 인정받기 전의 양상과 굉장히 좀 비슷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이것 또한 상업용 부동산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앞서 검토한 상업용 부동산이 많이 거래됐다는 그 안에 확실히 지산도 들어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분포도를 본다면 지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강하다. 이 부분은 반대로 지산을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역시 대출 문제에서 지산이 조금 더 자유롭다. 이것도 역시 사업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내고 대출했을 때 다른 일반 물건보다 지산은 정부 정책에서 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운 거고요. 옛날에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했던 게 이 지산의 그 전 이름인데 아파트형 공장은 약간 제조업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의 지산은 스마트 공장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게임 업체라든가 일반 지금에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은 지산을 쓸 때 좀 스마트하게 좀 깔끔하게 쓰는 편이 있고 또 이거를 만약에 잘라서 여러 군데 나눠서 쪼개서 쓴다고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면적을 분할할 때도 옛날 그 아파트형 공장의 제조업 스타일보다는 지금의 스마트 지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다양한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게 지금의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접근하기에 좀 더 깔끔해 보인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SOC 토지보상비 1조 9천억 원 풀린다. 작년보다 50% 늘어라고 돼 있는데
이 SOC 사업이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SOC가 우리가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말이 약자가 됩니다. 사회 간접 자본은 쉽게 말하면 인프라인데요. 도시를 건설할 때 도시 주변에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 또 철도 이런 것들을 갖춰주는 걸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 SOC가 중요한 부분들은 도시가 아파트만 지어준다고 해서 모든 게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전에 논밭에 아파트 떨렁이 있어가지고 베드타운이다 얘기했는데 실제 자본 가치를 올리는 집값을 올리는 가장 큰 역할들은 최근에 와서는 주변이 잘 갖춰진 편의시설들인데 이 SOC는 그 도시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시 주변에 인프라를 잘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때 대부분 좋은 아파트보단 좋은 환경을 얘기하거든요. 이 SOC는 그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주변에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매집해서 거기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과 연결되고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그 땅을 주면서 나온 보상금으로 또 옆 땅을 또 매도한 대토를 보상한다든가 뭐 이런 운영으로 가다 보니까 실제 돈이 풀리면 그 지역에서 보상금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SOC가 한번 잘 되면 그 지역 전체에서 유동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니까 실제 주변 지역에서 부동산을 많이 움직이는 큰 자금으로서 SOC 보상금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SOC가 그러니까 흔히 그 정비 사업에서 얘기하는 도로, 철도 같은 맞습니다. 그렇죠. 인프라 사업을 얘기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보상금이 그 30조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보상금이 나오게 되면 이 보상금이 또 전부 어디로 흘러 들어가게 될까? 네. 이게 또 초유의 관심이 또 아닐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또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기존에도 우리가 이제 토지 보상금이 나오면 땅을 한번 했던 분들은 다시 또 땅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이 도망가지 못하게 돈 대신 옆에 땅으로 주는 대토 보상이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옆에 땅만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 대토 보상금을 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보상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땅 보상이냐 현금 보상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정부에서 이 보상금이 부동산으로 흘러올 가능성 때문에 아예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부분 보상할 때는 가급적이면 대토 보상을 하고 대토 보상을 원하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 작년 말부터 보상금을 딱 열어보니까 90%가 현금 보상을 원창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 돈이 다시 또 부동산으로 흘러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보상금들은 대부분 경기도 주변 지역인 거예요. 경기도 주변 지역이다 보니까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 돈들이 주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이 확실히 돈이 될 수 있는 수도권으로 다시 몰린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을 분산시켜 놨으나 자금이 다시 서울로 몰린다면 또는 수도권으로 몰린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체 가능한 어떤 물건들의 가격들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끔 이런 게 있죠. 뭐 자기가 광주에 사는데 토지 보상을 받았다. 그럼 광주 걸 사면 되는데 보통은 서울에 있는 마포 걸 산다든가 또 마레프를 산다든가 또는 뭐 자이를 산다든가 이렇게 오니까 신고가를 기록하는 물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보상금의 향방이 부동산을 좌우하는데 지금 작년보다 늘었다면 올해 이 변동성 있는 때에 이 보상금들이 다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 뭐 폭락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가능성이 자본적으로도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이 분명히 들어온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새로 현금이 돌 때 이 보상금들은 뭉칫돈이기 때문에 뭉칫돈이 움직이는 곳을 잘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보겠습니다. 네, 결국은 그럼 어떻게 보면 그 SOC 토지 보상비의 향방이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서울 집값을 상승하는 데 있어서 견인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정부가 만약에 바뀌어서 새롭게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책은 한시적으로라도 부동산을 지금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쪽에는 양쪽 후보들이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거래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물건도 풀리고 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때 뭉칫돈이 들어왔을 때 과연 싸게 사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더 높게 팔려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낼 수 있는 수요층에서 뭉칫돈이 들어오면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반기 때 이 돈이 양성화돼서 시장으로 흘러온다면 그 지역, 흘러들어가는 지역에서의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올해 부동산 시장들은 좀 혼란이 있겠지만 아직도 부동산에 들어올 대기 자금이 뭐 증권 예탁금을 통해서라도 마찬가지지만 꽤 많이 준비돼 있다. 시장이 조금만 풀리게 하면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그런 대기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도 관망을 하지만 언젠가는 이 자금이 흘러 들어올 때 다시금 부동산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2월 마지막 주의 부동산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새롭게 시작되는 3월 또 새로운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